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화 강의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얼굴 뵙고 계속하는 게 참 좋은데, 또 이런 상황이 맞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좀 뵙게 되네요.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요. 한국에 대한 이해를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기쁨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 전통,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전통에 대한 부분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해드렸다면, 오늘은 보다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짚어나갈까 해요. 여러분, 한국학을 배운다라는 그 기준과 개념은 첫 번째로 그 한 국가라는, 한국이라는 그 한반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을 배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교육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교육 목적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특성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국학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국의 특성과 문화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학 2강에서는 또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를 함께 배움으로써 한국학이 갖고 있는 과거의 문화적 가치, 그 과거의 문화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학 그 1강에 이어서 좀 겹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통과 의례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국가나 공동체의 문화는 사실 이 지구촌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에코노믹 레토릭, 그 경제적 수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그 지구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all human이 갖고 있는 그 보편적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국가나 경계나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엘레먼트,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원래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컬처 저스티피케이션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컬처 저스티피케이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서 갖게 되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발전이 돼서 경제적 용어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 한국, 그 문화와 국가와 경계와 체제는 다르지만 본래적인 어떤 공통분모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죠. 문화에 대한.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공통된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통과 의례입니다. 자, 통과 의례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어떤 한 존재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자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정립해 나아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존재의 삶의 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존재의 삶의 궤적에는 그 길목마다 일종의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개념이겠죠. 하나의 어떤 큰 난관을 뛰어넘으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이 되듯이, 한 존재에게도 일종의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 과정을 담보하는 건 바로 통과 의례를 통해서다.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는 이 문화적 글로벌 스탠다드, 컬처릭 글로벌 스탠다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옵니다. 자기갱신이에요.
자기갱신이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자기갱신이라는 것을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개화적 자아, 개인적 자아라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개인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언어를 익히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과정은 있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어린 시절, 곧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은 개인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곧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기 어떻게 있는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자아의 활동을 개화적 자아 혹은 개인적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 에고인데, 이 퍼스널리티 에고가 발달하게 되는 결정적 지점은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1살, 2살, 3살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퍼스널리티, 그 개인의 주체성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나로 있구나. 그게 이제 개화적 자아, 개인적 자아의 어떤 시작이 되겠는데, 그 개인적 자아가 개인적 자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집단 교육 시설을 통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가 아니라 너를 보게 된다는 거죠. I가 아니라 U를 보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집단적 자아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사회성이죠. 자, 개인을 발견하는 입장에서 집단을 발견하는 입장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자기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바로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과 성장을 예를 들게요. 여기서 말하는 탄생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기갱신이 일어나는 길목, 그레이드마다, 그 단계마다 새롭게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탄생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무엇의 탄생인가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틀에 박혀 있었던 자아의 그 한계가 자기 자신의 전부였다라고 믿고 있는 것에서부터 더 새로운 세계로, 그 단계가 성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탄생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 자아에서 집단적 자아로 변화하는 것과 자기갱신이라는 그 원리와 탄생한다라는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세계에서 더 성숙한 세계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 이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자기갱신과 탄생을 지원해주는 활동이 뭘까요? 바로 growth, 성장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성장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사회성의 발견일 수도 있고, 감정의 눈뜸일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상적이든 의식적이든 사상적이든 철학적이든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나가고 깨우쳐 나가며 한 세계에서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갱신과 탄생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과정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동적 힘으로 성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과 의례는 그러한 성장력을 바탕으로 자기갱신과 탄생을 출현시키는 힘의 모든 과정을 통과 의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죠. 왜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이러한 어떤 자기갱신과 탄생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국에서도 그런 통과 의뢰는 존재하는 것이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한국학에 있어서 이 통과 의뢰에서 또 하나 독특한 지점은 영원한 삶을 immoral life를 기원하는 게 조금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독특한 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되게 세크리트하게 여겨요. 그 존재를 신성하게 한다라는 뜻이 자기 자신을 성스러운 존재, 곧 세크리티한 existence,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 안에 신화적인 아주 미스틱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의 통과 의례는 한 자아가 탄생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유한한 리미트한 세계가 아니라 언리미트한 세계로의 펼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원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immortality life를 인지하고 생각하게 되는 나는 신성한 나라는 그 미스틱 에너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한국적 그 코리아 컬처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또 하나의 통과 의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탄생 개념을 볼게요. 자, 탄생 개념에서 한국의 풍습이 나와요. 한국의 풍습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애기, 베이비가 탄생했을 때 이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탄생 풍습,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풍습 같은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베트남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그 샤먼이 있잖아요. 그 미스틱한 부분이 있죠. 중국에서도 어떤 미스틱한 부분이 있죠. 일본에서도 미스틱한 부분이 있죠. 한국에도 그런 미스틱한 샤먼의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미스틱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뭐가 있냐면은 어린아이를 낳고 있을 때 뭘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금기입니다. Forbidden Principle. 금기적 원칙이라는 건데, 아이를 낳게 되는 신성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는 그런 어떤 가정집에서는 담을 뛰어넘지 말아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이걸 상가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게 어떤 여러분 나중에 용어를 검색하시면 좋겠는데 부정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담을 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탄생에서 풍습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게 돌잔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가 첫 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째 되는 날, 그걸 돌잔치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돌잔치, 잔치, 파티 하는 거예요. 파티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한 살 아이가 된 것에,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의 그 one birthday를 기념하는 거죠. 그 파티를 벌입니다. 그 파티에서 어린아이가, 이 풍습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로 하여금 아장아장 걸으면서 무언가를 잡게 만들어요. 뭐 볼펜을 잡게 만든다든지, 책을 잡게 한다든지, 컴퓨터 마우스를 잡게 한다든지, 자, 그런 거를 잡게 하는 것을 돌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잡으면 그 어린아이의 장래 직업이 결정된다. 장래 희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어린아이가 볼펜을 잡았어요. 펜 쓰는 거.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장래 나중에 커서 뭐를 된다라고 직업을 예측할까요? 라이터, 뭐 기자, 작가 이런 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 볼펜을 잡았어요. 펜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뭘 잡았다라는 게 좋을까요? 칼을 잡았다.
칼을 잡으면 뭘까요? 이거 요리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잡이. 근데 칼을 잡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그게 바로 돌잔치 때 하는 돌잡이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풍습이 한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통과 의례 중에 뭘 볼 수 있냐? 대표적인 거. 성인식 있죠. 자, 성인식은 여러분 뭔지 아죠? 나이가 뭐 17이든 20이든 그 국가마다 그건 문화마다 차이가 있겠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세미 어덜트라고 하나요? 청소년?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그 어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바로 성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게 바로 그 어른, 다 큰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치르는 의식들이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적 퍼포먼스인데 그 퍼포먼스를 주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시대 구분에 따라서 참 어떤 차이가 났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 라항을 보시면 안평대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왕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왕족이에요. 근데 그 왕족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왕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겪은 다음에 어른이 되죠. 그런데 안평대군이 청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이 성인식에서 어떤 성인식이 요구되었냐? 담력 훈련이 요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수봉이라고 큰 어떤 그 고개가 있는데 산 꼭대기 같은 거예요. 큰 산 봉우리인데 그 산 봉우리에서 뛰어넘는 어떤 담력 훈련을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또 독특한 습성 중에 성인식 중에 군주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그러한 발달 과정에서 성인식 중에 하나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주한다, 술 마시는 건 드링킹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적당한 양의 술을 또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군주라고 해서 이게 그 군인처럼 솔저처럼 술을 마신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한국의 과거 시대에도 존재했고요. 한국에는 요즘도 그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한국에는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라는 게 있죠.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고등학생에서 하이스쿨 스튜던트에서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술을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너의 성인됨을 입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성인식의 예법 중에 하나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똥과 의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결혼이 있죠. 결혼.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은 뭘 해야 되나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통과 의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하게 인간의 성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은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밑에서 있는 것으로 가족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곧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에게로 꾸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가부장적 문화가 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를 이제 시집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여성을 데리고 온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가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은
사실 잘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남존여비 곧 남자를 높이고 여성을 그보다 좀 낮추는 그런 사상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화의 뜻은 아닙니다. 여성이 시집을 가고 남자가 장가를 드는 게 꼭 어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젠더 역할에 대한 구분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어떤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전통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의 소지가 많죠.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한국의 풍습에서는 남녀의 결혼은 평등한 결합이라는 원칙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결혼이라는 의식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사랑을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의식을 선포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과 의례 중에 가장 중요한 세레모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세레모니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한국의 풍습엔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남자를 신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여자를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에게 유독 의도적인 시련을 줘서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본다. 그런 어떤 테스트의 개념으로 결혼 통과 의례가 있어요. 결혼 통과 의례 중에 정방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발을 막 때려요. 이게 뭐 나중에 한번 이거는 위키백과나 구글이나 SNS를 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신랑을 좀 발바닥을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유래하냐 하면은 어떤 의도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꾸렸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정방 그리고 신부의 신행 시댁집 앞에 집불을 피워 뛰어넘는 그리고 소금, 팥, 모카씨를 뿌려서 그 집안의 부정을 막는 그러한 샤머니즘적 행동들이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의 의식 중에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한 통과 의례는 여하튼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부합도 하는 내용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통과 의례가 그것만 있냐? 아니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면,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청소년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경험을 성인식을 통해서 경험하죠. 그럼 어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인식에서 결혼식.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한 남녀가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의식도 중요하죠. 그걸 장례식이라고 하는데 장례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장례식이 있고 중국에 장례식이 없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장례식이 있죠. 그리고 베트남에도 장례식이 있죠. 일본에도 장례식이 있죠. 장례는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 통과 의례입니다. 자, 그 통과 의례 중에 장례의 원리를 볼게요. 한국에서 장례식은 어떤 의미를 기념하느냐.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꼭 샤만적이나 아니면 릴리전,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모든 존재의 끝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바디는 죽었어도 스피리추라고 하는 그 어떤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모랄티 라이프에 대한 사상이 깔려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의 장례 문화는 죽는 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국적 어법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돌아갔다라는 게 어디로 돌아가고 뭐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경험한 사망한 사람은 저 세상으로, 그러니까 other world로 가는 건데, 지금 inner world,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여전히 가족들이죠. 그러면 이 가족들이 장례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죽음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그 죽음의 당사자에게 살아있는 우리들로부터 보호해달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당신들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해달라라는 사자로부터, 죽은 자로부터의 재앙막기라는 그런 의식으로 장례식이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압도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게 장례의식 중에 묻어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번째 시간, 2강 두 번째 시간 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강 첫 번째 시간, 2강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